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는 어떤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1교시에서는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젠 로봇에 투자하라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지선 연구위원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으로 수익 내기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짧고 또 치열하게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죠. 오늘 그래서 1교시 선생님은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 꼼꼼하게 세워줄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 오늘 모셔봤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머니클래스 이제 리뉴얼되고 두 번째 시간에 7월 달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다시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처음으로도 출연을 했는데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또다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25년 증시 후반전에는 전력 설비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수업을 7월 12일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쪽 주가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효성중공업도 오늘장 또 급등하기도 했고 변압기 3사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목표 주가 줄 상향하고 있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 늦지 않았을지 궁금한데 현 시점에서 좀 전략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자라는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전력 설비들에 대한 이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반기에는 조선업종들이 슈퍼사이클 이어지면서 조선업종들이 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강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에는 전력 설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세명전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핫픽이었죠. 네, 핫픽이었고 그 다음에 대장주가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7월 달에 소개해드렸을 때 효성중공업 가격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65만 원, 65%가 올라왔죠. 그렇네요. 그때 매수만 했더라도 은행이자보다도 더 비싸게 또 팔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죠. 수업을 더 열심히 들을 걸 그랬어요. 네, 물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끝까지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를 가면서 지난 7월 달에 소개했을 때가 48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68만 원. 그 정도까지 올라왔죠. 또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봤었을 때 가볍게 봤던 게 HVDC의 대장주였던 세명전기였는데 이 종목도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7,000원대권이었는데 12,000원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은 만원권정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칩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모멘텀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전선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적은 쌓여질 거고 수주잔고가 굉장히 늘어남에 있어 가지고는 실적도 탄탄하니까는요. 여전히 지금도 매수 유효하다고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력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지금 진입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워낙에 그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또 오늘 주제는 어떤 쪽으로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은 어느 쪽 가져오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후반전을 준비하자라고 했잖아요.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는 약간 좀 우량주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고 이제 10월 달이면은 이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단기적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로봇 섹터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응태 선생님이 로봇 쪽을 가져와 줬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석 전에 로봇주 좀 차익 실현을 해봐야 된다, 수익을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잘 가잖아요. 시세 연속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와, 로봇주가 이렇게 잘 갈 수가 있나 싶은 하루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로봇을 좀 올라타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올라타봐도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요? 사실 좀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네.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 로봇이 미래당 이러면서 이런 패러다임도 나오는데요. 좀 웃어주세요. 네. 아, 너무 재밌으신데요. 네, 웃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처럼 왜 미래 사업의 먹거리가 로봇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최근에 과거의 로봇 종목들은 국내 시장에서 상장된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휴머노이드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서 AI와 접목되다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이제 로봇 생산에 대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연일 신고가 가는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또 최근 트렌드가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로봇에 대한 굉장히 또 수급이 쌓이다 보니까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지난 2024년도 네. 작년도에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또 핫했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가 거의 뭐 적게 많게는 1,300%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로봇이 1,00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는 네. 작년도만 하더라도 6,800원이 종목인데 지금 68,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작년에 샀으면은 10배를 수익 보는 종목들인데 네. 이게 사실상 지금에서는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아직도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쌓이면은 쌓일수록 더 커지는 게 로봇 시장이고 거기에 왜 중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로봇주가 갑자기 또 확 튀기 시작한 게 이 노란봉투법 이슈가 나오면서 또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로봇 관련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기대 요인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왜 지금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좀 보게 되면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의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네. 고령화 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과거에는 저출산이라는 거에 대한 키워드는 빠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이제 키워드가 꼽혀지면서 네. 저출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돼 보다 보니까는 노동력이 또 확보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로봇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첨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특히나 AI가 사실상 이 AI라는 키워드도 불과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만들어지고 있고 맞아요. 또 기술 발전이 워낙에 또 빠르게 움직여지면서 반도체들에 대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에 있는 시장에 대한 로봇 성장성에 대한 가격을 측정해 보면은 약 4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 2030년도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70조 그 규모라고 해요. 그 정도에 대한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2025년도에서 향후 5년까지 4천억 달러에 대한 시장 규모라고 하면은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인구 감소 시대이다 보니까 로봇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 시장의 성장성이 크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대기업별로 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주목해봐야 될 대기업들의 로봇 삼국지라고 키워드 가져주셨는데 핵심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LG전자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대기업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로봇을 만들지 왜 이거를 투자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로봇에서 직접적으로 만들기에는 사업 확장이 너무나 커진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도 해야 되지, 자동차도 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로봇까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되고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에다가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뜰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제 거의 자회사격을 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설립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겠지만은 사족 보행에 있는 어떻게 보면 스팟이라는 이제 로봇계도 또 만들고 있는데 네. 또 그와 관련된 협력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도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LG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집중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스타에 대한 이대주주를 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로봇스타가 오늘도 신고가를 영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했던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그 외쪽으로서 그 그룹들과에 대한 연계되거나 또는 MOU 체결 또는 협력했던 기업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 시장들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뭐 기업 밸류 체인별로 그리고 완제품 생산, 뭐 소프트웨어, 부품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로봇을 나눌 수가 있는데 좀 종목이 이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매니저님. 네,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라고 하면은 불과 3, 40개 정도? 그 정도밖에 기업이 안 되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어가요. 거의 뭐 제2의 반도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로봇 종목들이 시장에서 오는데 네. 갑자기 반도체 했던 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던 기업들이 로봇에 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로봇 기업인지 자동차 부품 기업인지 헷갈릴 네. 정도로 그만큼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가지고 왔지만 그냥 가볍게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대기업들이 투자했던 이제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첫 번째가 삼성, LG, 뭐 두산, 현대차 이런 게 있었지만은 삼성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분을 가장 많이 또 보유하고 있고 삼성에 대한 자회사, 뭐 삼성 로보틱스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렌시스, 뭐 청소기를 하고 있는 에브리봇, 뭐 지금 제가 이제 삼익 THK는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왜 빨간색일까요? 네, 정지 거래 정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가볍게 또 회피하자.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도 있고요. LG전자는 대표적으로 엔젤 로보틱스죠. 엔젤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또는 로보로봇까지도 같이 또 연계되고 있고요. 또 하이젠 R&M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런 기업들도 많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 3박자가 같이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두산 로보틱스만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 외쪽으로서 이제 KNR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하이젠 R&M이 대장으로 오겠지만은 이번에는 KNR 시스템이 또 두산에 대한 이제 지분을 또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KNR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또 이번에 개발을 성공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또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상한가 찍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오늘 상한가도 올라갔지만은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 해체 관련된 로봇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원전과 로봇 또 같이 이게 모멘텀이 같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는 현대차죠. 현대차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클로봇도 있고요. 네. 앞서 얘기했던 하이젠 R&M도 현대차가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고영이라는 기업들은 이제 의료용 로봇인데 이제 고영이라든지 뭐 큐렉소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SK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한번 대기업들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로봇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서 대기업들도 투자했다는 소식들도 전해졌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에서는 산업용이라든지 물류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부장 기업들도 올라오겠지만은 네. 그 외쪽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의료 로봇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의료 로봇을 한다면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서는 재활을 할 수 있는 재활 로봇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수술할 수 있게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큼 또 대체할 수 있는 로봇 팔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고영이라든지 큐렉소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PNS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를 통해서 쭉 전체적인 이 대기업별로 밸류 체인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업종별로는 또 로봇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로봇들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많습니다. 네. 또 많아가지고 또 소개해드리면 또 한두 시간도 넘게 가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있는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이 가장 좀 필요할 텐데요. 협동 로봇하고 또 산업화로 분류되고 있는 물류 로봇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산업 로봇, 앞서 얘기했던 의료 로봇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협동 로봇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종목들을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리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원익 홀딩스, 뭐 엔젤 로보틱스 앞서 소개해드렸던 거와 좀 겹치는 게 또 많죠. 그렇네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 있고요. 또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T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제닉스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시메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물류 산업 하는 게 쿠팡이잖아요. 네. 쿠팡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게 시메스 또는 TXR 로보틱스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물류 로봇에서 한참 또 인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 로봇에서는 또 로보스타라든지 뭐 라온테크 아니면 RS 오토메이션 아니면 나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신혼 부부들에 대한 꼭 필요한 이제 로봇 청소기. 네, 네. 그거죠. 그래서 에브리봇이라든지 로보티즈, 유진 로봇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꼭 국한되게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물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체 안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들 또는 이 부품 안에서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은데요. SPG라든지 뭐 사면, 뭐 아니면은 마진 엑스텍, 뭐 KH바텍. 사실 KH바텍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스마트 접는 스마트폰에 대한 힌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접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고관절이라는 거죠. 관절에 대한 들어간 필수 요인을 갖고 있는 게 KH바텍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더뿐만 아니라 뭐 이렌시스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 산업에 대한 들어가고 있는 부품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로봇에 대한 이 종목들을 업종별로 그리고 밸류체인별로 매니저님이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 너무 많은 기업들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안에서 좀 주시해볼 만한 지금도 늦지 않은 탑픽 종목들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매매 스타일 자체가 네. 약간 좀 대형주를 하기보다는 좀 그쵸. 중소형주로서 좀 빠르게 튀을 수 있는 치고 거. 빠르게 네.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데 사실 그거를 또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다소 좀 매매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으로서 이제 딱 우리가 좀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될 만한 기업을 제가 하고 갔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더 저는 이제 주목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 즉 다시 말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1월부터 줄곧 상승세를 이어졌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확보하는 목적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소형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주들도 이끌어가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되는 순이거든요. 그러게요. 대형주가 먼저 올라와야지만이 중소형주가 따라 올라올 건데 네. 이미 지난 1월 달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지금은 중소형주로 올라왔지만 중소형 종목들이 앞서 얘기했던 하이젠 아렌 같은 경우가 뭐 지금 6,800원에서 68,000원까지 10배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그 수급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들이 자연스럽게 대형주 쪽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휴머노이드의 대장격은 봤을 때 지금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한 40만 원에서 4, 5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도 갈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확신을 하냐면 네. 사실상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그 2차 전지에 대한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이 1,300%까지 올라갔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맛을 보면은 실적이 없었던 기업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폭락을 했죠. 네. 지금 로봇이 실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연구하고 있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쵸. 실적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실적도 없는데 이 기업을 또 살까요?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르거든요. 기대감을 오르고 있고 삼성에서 지분을 그만큼 투자했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2, 3년이면은 연구 개발이 끝나고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주가가 2차 전지와는 좀 다르게 다른 모형으로서 좀 더 강하게 가격을 높여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대차잖아요. 오. 현대차에서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는 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근데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는 또 이제 접할 수가 없는 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또 연계됐던 기업이 클로봇이라는 또 기업입니다. 클로봇. 네.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에서는 이제 사족 보행으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올라왔는데요. 네.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족 보행 때문에 올라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그때 자기네 집 마당에서 경호원 개를 사진으로 내비쳤어요. 오. 그때 그 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족 보행했던 기업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 그 기업이 클로봇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겠지만은 클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보다는 약간 좀 스윙적인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부터 하더라도 6만 원까지 만약 6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가 그렇게 갈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처럼 6만 원, 7만 원이 돌파되면은 네. 이 종목은 10만 원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때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네. 거군요. 물론 이제 사족 보행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사를 가지고 있는 게 클로봇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기준점을 삼아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클로봇이 조금 더 유익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이 또 있죠. 네.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한 종목은 재활 로봇인데요. PNS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부담돼요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명이 좀 변경됐어요. PNS 미케닉스죠 맞아요. 원래. 네, 그 기업이었는데 재활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재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건데 이 보조기구가 단순하게 보조기구만 상용하는 게 아니라 네. 키즈부터 이제 성인용까지 다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재활 로봇을 만들고 있고 특히나 또 3D라든지 아니면은 AR을 접목시켜 가지고 게임 형식이라든지 조금 더 재미있게 또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특히나 일본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제가 실적이라 그러잖아요. 네.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제 재활 로봇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PNS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주가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네. 그래서 나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덜 갔던 종목을 찾다라고 하면은 이 PNS 로보틱스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이 정말 다채롭게 또 종목까지 준비해 줬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비교적 좀 단기 매매 방식으로 클로봇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덜 오른 로봇주 찾으시는 분들은 PNS 로보틱스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알찬 수업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를 또 못하고 있어요. 생쇼에서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어디로 가면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제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네.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시초가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해요. 또 제가 또 자신 있는 게 이제 단기 트레이닝이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초가 공개 방송 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로봇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로봇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이었어요. 한라캐스트요? 네, 오늘 한라캐스트를 아침에 시초가에 매매를 맞아요, 했는데 상한가 찍었더라고요. 네, 오늘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그런 것처럼 매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소개해드리려니까 매일 아침 8시 40분에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마다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참고하실 수 있고요. 매일 아침 8시 40분에 또 시초가 공략주까지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기업들의 성적표를 좀 주시를 해서 열어봐야 할까라는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부터 전자기기, 화장품 업종까지는 좀 호실적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반면 2차 전지부터 화학, 그리고 게임 업종은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 실적 발표, 기업들의 성적
성적표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투자 수익은 어떻게 걸어봐야 하는지도 점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선생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지선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뒤에 칠판도 있고 굉장히 네. 가볍고 발랄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어닝 시즌에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지도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퀀트 전략 담당하고 있는 안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닝 시즌이라고 오프닝을 시작하긴 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간단하게 프리뷰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다 반영을 못하고 실적이 서프라이즈 났을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저희는 피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피드의 약자는 포스트 어닝스 어나운스먼트 드리프트라는 거의 약자인데 네. 이제 퀀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그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종목은 사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보유를 하고 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팔아서 15일에서 20일 정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 이게 롱숏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의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도 지금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 어닝 쇼크 나는 종목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어닝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트 전략 제가 매니저도 조금 했었는데 네. 퀀트 운용도 했었는데 퀀트 운용을 할 때는 공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롱숏 전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공매도가 어렵잖아요. 무섭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롱온리 전략으로도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에 대응할 수 있어서 어닝 쇼크랑 어닝 서프라이즈 둘 다 동시에 보는 거 추천드리고 네. 롱온리로만 대응하실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 좀 위주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전반적으로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즌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오늘 한번 샅샅이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삼성전자 실적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원래는 한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 정도 나와도 잘 나오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영업이익도 12조 원이 나오고 네. 매출액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저희는 샅샅이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네. 요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깜짝 놀라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인 건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쓰려면 뭐 얼마나 잘 나와야 되는 걸까요?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적 예상치가 저희가 있거든요. 애널리스트 추정치라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예측을 하는 추정치들이 모여서 평균치를 형성하는데 그게 컨센서스라고 하고 그 컨센서스를 한 10% 정도 상회하면 그럴 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그게 좀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0%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던 거고요. 저희도 높게 따져도 한 11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한 12.1조 원 정도 나온 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5% 이상만 나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5%, 10% 정도 잘 나왔을 때, 컨센을 상회했을 때라고 한다면 어닝 쇼크도 비슷한가요? 네, 어닝 쇼크도 컨센보다 5% 정도 하회했을 때 어닝 쇼크가 났다 하고 주가가 빠지는 현상을 이제 피드 전략
현상이라고 하고 피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향방에 맞춰서 저희가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 한번 함께 세워가 보도록 할 텐데, 그럼 이제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시려고 했다가 조금 이따가 짚어볼까요? 라고 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책정하는데도 또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는 이게 다 기업들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스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일을 비교를 할 때는 하나의 이제 표준화된 지표가 필요한데, 그 표준화된 지표가 SUE 지표가 가장 대표적이고, SUE, ESCR, ESBR, 그리고 그런 지표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칠판에서 나가고 ESPR.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많이 보는데,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표준화된 지표가 SUE 지표랑 그리고 ESBR 지표입니다. SUE 지표는 가장 먼저 이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을 할 때 먼저 쓰였던 그런 전략이기도 그런 지표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표준화가 좀 쉽다라는 점에서 이제 잠정치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실제 실적이 얼만큼인지가 분자에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이제 추정치들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짝씩 계산 방법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ESCR 지표는 레인지로 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ESCR 지표를 많이 보고 있고요. SUE 지표는 왜냐하면 그 분모에 들어가는 게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뭐 10개 이상, 10명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한 기업에 대해서 추정치를 발표를 한다면 그런 표준 편차가 의미 있게 도출이 되지만 그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정치의 최고치와 추정치의 최저치를 레인지를 두어서 분모를 나누는 게 이제 ESCR 지표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동일하지만 분모를 조금 이제 바꿔서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ESCR 지표가 이제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서 그걸 토대로 시그널을 잡고 매매를 하고는 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다 컨센을 내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맞습니다. 때는 두 번째 지표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아직 2개 더 남았잖아요. 세 번째 지표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SBR 지표랑 ESPR 지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똑같이 분자는 똑같습니다. 분자는 똑같은데 이제 BPS라고 EPS 대신에 저희가 BPS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 순자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BPS로 나눈 게 ESBR 지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런 순자산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뭐냐면 뭐 EPS나 어닝의 추정이 많이 없을 때 추정치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순자산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계산 지표가 나올 때 그렇게 ESBR 지표를 쓰고요. ESPR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경우 시가총액은 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ESPR 지표를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가지가 정말 살짝씩 다른데 일단 4가지 다 분자는 똑같네요. 실제 맞습니다. 실적에서 예상 실적을 뺐을 때 분자를 통일을 한다면 자기가 좀 어떤 걸 알고 싶은지 그리고 컨센이 또 얼마나 풀려 있는지에 따라서 좀 선택해야 하는 측정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롱 온리를 할 것인지 롱숏을 할 것인지도 약간 달라진다고요. 이럴 때 하는 전략도.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롱숏으로 저희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절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롱온리 전략으로만도 이제 어닝 쇼크는 대응하지 않고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종목이 코스피 200을 유니버스로 뒀을 때 한 10종목에서 15종목이 나오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이. 그래서 그런 종목만 대응을 해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롱숏 전략은 보통은 일반 투자자분들보다는 기관이나 퀀트 이쪽에서 좀 네, 많이 쓰는 맞습니다. 전략이라고 네.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숏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실적이 약하게 나올 걸 생각하고 그걸 예상한 타이밍에 또 공매도 겸해서 숏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공매도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음.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안하고 수익률이 이제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률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에 드는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짧은 시간의 수익을 봐야 되니까 네. 그러기에는 롱 온리를 조금 더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저희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롱 온리라는 전략에 조금 기대어서 오늘 실전 투자 전략도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실전 투자 전략은 롱 온리를 기반으로 설정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또 네. 스텝별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저는 실적 추정치가 3개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는 관심 기업들을 먼저 추려보시고 예, 그 추려보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정치 발표를 하는 기업도 있고 네. 그냥 11월 14일 날 일괄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조금 더 대응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피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 리스트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3개 이상인 걸로 저는 뽑거든요. 이제 3개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평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 네. 그런 종목들을 제 리포트나 다른 퀀트 전략 하시는 분들의 리포트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3개 이상인 걸로 해야지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유의미하게 왜냐하면 한 명이 이제 추정을 해놨는데 네. 그 한 명이 추정한 게 어떤 평균치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추정을 해야지 그게 평균치로서의 컨센서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 안 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스텝 1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네. 스텝 1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희 칠판에 나와 있는 자막 중에 ESCR 지표의 절대값이 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숫자가 1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ESCR 지표나 SUR 지표 아까 4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이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사이에서 움직이는 지표들이거든요. 표준화 지표기 때문에 네. 그 정규화 혹시 정규 분포 그런 거 네네네. 이렇게 생기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케일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지표들이 어떤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1 이상이면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시면은 잠정치에서 실제 추정치를 뺀 값에다가 네. 나누기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표준 편차를 나누거나 네. 아니면 레인지를 나누거나 스케일링을 했을 때 그 계산한 값이 1보다 이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1 이상 나와야 하고 네. 또 평균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3명의 의견이 있는 네, 네. 컨셉을 봐야 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종목을 좀 골라놨다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뭘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잠정치 실적 발표 일정을 저희는 고려를 이렇게 계속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 바로 당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 그러면 그 바로 당일 종가 대응이라든지 당일에 바로 사시면 좀 더 수익률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실적 발표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나오자마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타이밍이. 네, 그러면은 시가 대응, 다음 날 시가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당일 종가 대응이랑 다음날 시가 대응의 그 백테스트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당일 종가 대응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네. 그 다음날 시가 대응도 어느 정도 유효한 아웃퍼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실적을 내 보이면 당일 종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그 영향이 그 다음 날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 영향이 이제 조금씩 가서 한 15일 정도는 보유를 해도 네. 되는 게 이제 단기로 한 2주 정도는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게 이 피드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바로 세 번째 스텝으로 보유 기간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네네네. 넘어가 볼게요. 네. 한 2주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 나와 있듯이 롱 온리는 한 15일 정도라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보유를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잠정 실적을 발표 난 뒤에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잠정 실적이 발표 나기 전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을 예상을 해서 네. 네,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수익률이 이제 잘 맞춘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잘 맞춘다면 좀 수익률이 좀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은 발표된 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날만한 종목들을 좀 뽑아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정 실적 나오기 전에 그거에 대한 힌트는 어떻게 얻어볼 수 있어요? 이런 예상은 제가 이제 로직을 짠 거는 네. 일단 그 외국인 수급이 조금 유효하잖아요. 네.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많이 쏠림이 있는 종목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같이 보면서 그리고 1개월 동안 EPS 변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EPS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당기 순이익의 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을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내놓는데 그 추정치들이 변화를 해요. 그래서 그 추정치가 1개월 내에 뭐 10% 이상 상승을 했다. 라는 그런 기업들로 좀 뽑아보고 그리고 이제 유망한 업종, 소외된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모멘텀 장이잖아요. 네. 이런 모멘텀 장에서는 소외된 업종은 계속 소외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업종,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뽑아보시고 네, 그리고 그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중에서 이제 1개월 내 EPS 변화율이 10% 이상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좀 다시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이랑 지금 실제로 나온 그런 잠정치랑 비교를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중요한데 그 추정치의 그 표준 편차가 엄청 큰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0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2,0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그 추정치가 좀 알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좀 그런 변화율이 크거나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뽑으면 어닝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점쳐볼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수급도 당연히 중요할 테고요. 이 종목이 내가 노리고 있는 이 종목이 어느 업종에 있고 어느 테마에 있고 어느 섹터에 있는지 참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거쳐야 하는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투자 전략에 활용을 했다면 바로 전분기 2025년 2분기에 이걸 적용했다면 수익률을 한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분기 때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닝 쇼크 기업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12종목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여지듯이 12종목에 대해서 한 15일 정도 보유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6.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나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많이 높은 편이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은 좀 수익률이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거는 이제 ESCR 지표 1 이상인 걸로 다 뽑았을 때 12종목이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이제 지표들까지 조합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까지 조합을 해서 보면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도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이제 지표를 삼으시고 그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롱 온리로만 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6%가 넘는 수익률을 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좀 조심해봐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미 주가에 좀 네, 선반영이 돼 있기도 맞습니다. 할 테고 네. 또 이게 특성이 있다 보니까 나는 좀 길게 볼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서 어. 장기적으로 이 주식만 보유를 하고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그 전략이고요. 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길게 보유를 해도 한 20일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고 네. 그리고 한번 마지막도 가볼까요? 잠정치 실적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전반적인 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네,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실적 추정치 발표 일정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든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리포트들을 좀 활용하시면 네,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했던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번 정리해서 딱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체크 포인트로 찝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가 10월에 한 74개 종목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미 이제 실적 발표 일정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캘린더 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 부지런하게 네. 나오는. 그래서 오늘 제가 쓴 리포트에도 그 실적 발표 일정이 나와 있고요. 네. 그 실적 발표 일정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두시고 관심 있으신 종목들의 실적 체크. 일정. 네. 또 해놓기 편하게 올려두셨더라고요. 아, 달력처럼 이렇게 네, 해가지고. 달력처럼 올려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 추정치가 얼마인지 추정치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거든요. 네. 뭐 네이버나 뭐 앱뱅 가이드나 뭐 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해두셨다가 잠정치 발표가 나면 아까 ESCR 지표를 계산을 해서 네. 1 이상이면 사야 된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제가 이제 따로 ESCR 지표, SUE 지표, 또 ESBR, ESPR까지 이제 보조되는 지표들도 다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서 그걸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주시는 리포트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 체크할 때마다 정말 부지런히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기록해두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말 최종적으로 대비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상 종목을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예상되는 종목군 한번 풀이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EPS 추정치 변화율이 네. 그러니까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지면 네. 그 추정치 변화율이 플러스 5%에서 10%까지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좀 추정치 변화율이 좋은 그런 종목들과 외국인 수급이 유효한 종목들 그리고 소외되지 않은 업종 위주로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네. 홈페이지에서 한번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11종목 정도를 제가 뽑았는데 네, 이 종목들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좀 대응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군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종목군이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당하게 표 보셨죠? 1순위에 삼성전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좀 오늘의 수업을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잘 골라서 한 2, 3주만 보유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체크해봐야 할 점은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네, 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슬슬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신 것들을 토대로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즌별로 맞는 전략도 가지고 오는 오늘의 수업 머니클래스. 오늘 수업은 아쉽게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은 또 어떠셨나요? 이렇게 시즌별로도 또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 또 우리가 좀 궁금해 볼 수 있는 업종군에 대한 수업까지 알차게 가득가득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